시민들과 함께 직접 손을 잡고 새누리당, 새누리당 국회의원, 새누리당 시의원 이분들을 직접적으로 촛불혁명도 사실은 국회는 탄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그 열정과 에너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민의 탄핵 찬성률만 300명 중에 78%, 정확하게 여론조사 탄핵 지지율과 합치하는 숫자에 찬성을 끌어냈습니다. 결국 정치는 국민이라는 것이고 또 국회도 국민이 움직여서 대통령 탄핵 의결까지 할 수 있다는 측면을 보면 국민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공감하고 압도적 다수가 참 개정해서 할 수가 없죠. 결국은 이 개혁 정책을 밀어붙이는 힘은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의 열망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뜻이 관철되게 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기득권에 대한 일부 원상복구, 법인세 정상화, 초고소득자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 또는 국토보유세 신설 이런 것들은 압도적 다수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보가 공유되고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면 저는 정치권이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앞으로. 윤동비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지지율이 오랜만에 두 자릿수를 회복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두 자릿수 됐어요? 제가 8% 이하로 떨어지는 다음부터는 일부러 안 봤습니다. 상처를 받을까 봐. 제가 아무리 무덤덤한 척하고 하지만 아무래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럴 때는 외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어서 제가 할 일에 집중했습니다. 지금 10% 넘었다고 하는 보도가 얼핏 저도 오면서 사진 찍었는데 거기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지율에 연연할 때 지지율이 떨어지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제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저의 모든 면들 이런 것들을 성실히 보여드리고 또 잘 설명하고 또 함께 호흡하고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찾아내고 또 국민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겸허한 자세로 노력하는 게 국민들의 믿음을 얻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많이 차분해져서 원래 자리로 좀 되돌아온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적어주겠지만 마음을 좀 바꿔주셨다는 뜻이기가 텐데 저에 대한 믿음 이것도 꼭 다시 살아나는 우리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시장 SBS 김용수입니다. 네. 제 기자회견문 잘 읽어봤는데요. 네. 보면 언제나 그렇듯이 이재명 시장의 말을 들으면 네거티브한 룰을 바로 잡아서 공정한 이재명식 공정경제를 만들겠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선명하고. 근데 거기에 추가해서 포지티브한 무언가를 추가해서 더 발전시키겠다 이런 부분은 아직도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은 작살낸다는 표현이 이제 안 쓰시지만 아직도 그런 기조, 네거티브한 룰을 바꾸겠다라는 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포지티브한 무언가를 추가하겠다 이런 건 좀 여전히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 저희도 좀 가능하면
정성호 의원께서 어디 와주셨습니까? 네. 지적하는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포지티브한 얘기로 저의 모든 기자회견이나 제 발언을 다 채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의 현재 최대 과제는 분명하게 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공정사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 불공정한 사회를 극복하고 또는 비정상을 극복하고 또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구조를 이겨내는 겁니다. 기존의 기득권 구조를 우리가 이겨내지 않으면 새로운 질서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마치 계란을 알을 깨지 않으면 병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공정 경제를 지정해서 공정한 경제로 그야말로 이 정경유착을 넘어서 공정한 정치로 또는 불공정한 사회를 넘어서 공정한 사회로 이게 사실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원래는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죠. 뭐든지 미래지향적이고 좋은 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일면 저는 책임 회피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비정상을 극복하는 겁니다.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그야말로 어두운 부질서 체제를 극복하고 공정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새 질서, 정상적인 질서로 가는 거예요. 이 정상적인 질서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더 나은 세계를 만들 것이냐를 고민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드는 게 지금의 과제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저는 철저하게 실용주의자라 보수 진보 이런 거 별로 가진 거 안 좋아합니다만 그야말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보수와 진보가 진정으로 경쟁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 길로 갈 것이냐 저 길로 갈 것이냐 하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사실 선이고 좋은 길이죠. 그건 언제든지 타협하고 조정하고 또 나를 포기하고 수용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인데 불행하게도 지금은 온 국민이 촛불을 들고 길에서 싸워야 할 만큼 비정상이 운영하고 그야말로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심각한 정경유착 또는 경제 기득권자들의 횡포 또 정치 국회 세력들의 그야말로 반민주적 행위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이 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정에 정이 붙어 있죠. 그래서 양면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순서를 좀 바꾸기겠어요. 가능하면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주로 이런 걸 고쳐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했더니 앞에 게 완전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지적을 듣고 보니까 그 지적을 제가 소모이 좀 받아들여서요. 제가 마음먹은 것들을 좀 더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고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네. 드릴게요. 오늘 최초 원고에 보면 촛불 대연정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었는데 예. 근데 이제 그 표현을 이제 바꿔서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촛불 연정의 범위, 방식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특검 연장안에 대해서 이제 황교안 총리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그 문제를 이제 지금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도 당 하나가 반대를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촛불 연장을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극복해 나가실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촛불 대연정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야권 연합 정권의 야권 촛불 주도 세력들까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연합 정권을 만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야권 정치 결사체들, 야권 정당들의 연합 정권이 꼭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공동의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다음 정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대하고 그 후에는 집권한 후에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역할들을 분담해서 하게 되겠죠. 여기에 촛불 시민혁명의 주도 세력들이 내용적으로도 또는
형식적으로라도, 형식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자유당인가 이름 바꿔놔가지고 아직 못 외웠어요. 이승한테 생각이 나 좋은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니까 아마 그게 국회 선진화법 요건에 미달해서 그런 거겠죠. 결국은 현실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해석을 할 때 그야말로 그 목적에 충실하게 되는 목사입니다. 법은 제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루고자 하는 그 법 자체의 목적이 있죠. 국민의 의사가 주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제도를 만든 거죠. 그래서 과거의 사례도 좀 살펴보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퇴진을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국민의힘으로 퇴진이 강제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통령을 실제 수사하는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만큼 중요한 일이 헌정 질서 중에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국회의장께서 결단을 내려가지고 직권상정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은 물론 잘못된 사례이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국가안전보장 긴급 자격이 안 된다고 해서 그 통과시켜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나쁜 쪽으로 악용된 사례이긴 하지만 좋은 쪽으로 선용할 전례로 볼 수는 있는 거죠. 왜 나쁜 사람들만 제대로 악용할 수 있고 좋은 즉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그걸 선용하면 안 된다. 그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국회의장님께서 결단을 내서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실제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집행하기 위해 있는 대리 기구니까 특검 연장안에 대해서 직권상정하시는 게 정말 촛불혁명의 대의에 부합하는 국회의장의 헌법상 의무다, 국민에 대해서 지고 있는 책무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더 있으신 이 자리가 부족하군요. 아니, 저 방금 전에 이제 문제입니다. 제가 인재 영입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우리 교수님님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우리가 본선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제1당 거대 수권 능력을 가진 거대 정당의 한 역할을 맡을 후보 역할을 맡은 사람을 뽑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후보가 되면 당의 자원과 역량, 인물, 또 우리 모든 의 입장을 위해서 뽑는 과정에서 미리 개별 후보들이 다 자기 식구들 다 이렇게 만들어서 소위 인재 영입이라고는 하지만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 거 아닙니까? 뭐 나쁘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마치 후보가 됐을 때 당에 있는 자원들과 충돌하게 될 때, 부딪히게 될 때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후보를 선정할 때는 그 후보 개인의 역량과 실적과 철학과 비전
이런 걸 봐야지.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어들였느냐로 판단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정당 정치에 반하죠. 정당이 부수적인 끌려다니는 도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정당을 마치 우리가 거대한 쉽게 예를 들면 로봇 태권브이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엄청난 인력과 권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당을 지휘할 조종관을 잡을 철수와 영리 중에서 누구를 고르는데 그 중에 철수가 온갖 갑옷에다가 온갖 무기, 장비 막 다 챙기고 있는데 그 조종관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종관을 잡을 역량이 되느냐? 그걸 가지고 따져야지. 얼마나 많은 장비를 갖췄느냐? 그거 따지면 로봇 태권부인 의미가 없죠. 정당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자의 역량, 그 후보의 역량을 보여주고 그걸 보완하는 정도의 핵심 참모 그룹 정도를 이렇게 영입하고 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마치 국가 경영을 총 책임질 집단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소위 당 밖의 당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 저는 이게 오히려 나중에 문제를 본선 경쟁력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많이 영입하고 싶기도 하고 한때 지지율이 조금 올라갈 때 많은 분들이 사실 자원해 주셨어요. 제가 안 받았습니다. 미안해요. 저도 좋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엄청난 많은 수가 저한테 제안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사양했죠. 이름만 되면 알만한 분. 또 저와 인연 맺지 않은 좋은 인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많이 해놓으면 그 자리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훌륭한 후보가 됩니다. 많이 몰려오는 훌륭한 인물로 바뀝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걸 잘 제어하는 것이 그러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실질적으로 현장 정치에서 그런 경우를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기자분들께서도 이게 사람은 좋은데 어느 날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자꾸 모여가지고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많죠. 그거와 비슷하게 소위 인해 장막, 뭐 과도한 측근들, 숫자 이런 건 오히려 정당 정치의 민주주의에 조금만 그리고 우리 좋은 분들만 나오는 거죠.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조금씩 내려놔야죠. 네. 뭐 촛불혁명 공약부터 인재 영입 지지율까지 많은 질문이 들어갔는데요. 배석하신 이번 교수님들 중에서 좌장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저는 신부름급입니다. 후보께서는 말씀하셨지만 국가를 지도할, 국가를 경영할 대통령 후보 본인의 역량과 자질, 가치와 비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공약도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공약을 내세우지만 그 공약들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똑똑한 사람 두세 명이 하루 이틀만 다 만들 수 있는 공약입니다.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공약을 과연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갖고 어떻게 실천할 건지,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그 공약을, 그 정책을 확실히 내가 내재화해갖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갖고 또 상대 진영과 국민들을 설득해갖고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세력, 얼마나 많은 좋은 공약들을 내세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좋은 사람들, 그 많은 공약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중요한 게
후보, 대통령 본인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그의 가치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당의 그 경선 과정이 매우 부족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국민들에게 후보들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빨리 만드는 게 시급합니다. 지금 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대선 선거운동 경선하고 또 사람들 모아갖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문 세력을 이렇게 발표한 그게 다 선거운동이면서 탄핵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토론은 안 된다. 후보 검증은 나중에 하자. 이런 건 잘못된 논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빨리 후보들을 갖다 국민들이 직접 비교해갖고 어떤 사람들이 정말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지 이걸 판단할 수 있게 당에서 빨리 그러한 조치들을 좀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정성호 의원님 말씀하신 데 덧붙이자면 이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후보자 간의 직접 토론회가 정말 절실합니다. 우리 당의 경선 주자들이 바로 우리 당의 지금 스피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을 더 국민의 촛불 민심에 따라서 확실하게 인용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런 촛불 민심의 열기를 더욱더 모아나가기 위해서라도 이득과 불이익을 따지지 말고 후보자 간의 경선 과정에 있어서의 열띤 토론회를 빨리 조속히 열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후보자 검증이 진짜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공정사회 건설을 위해서 지금 수많은 이런 적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쌓아진 그런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자 검증위원회 설치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아까 SBS 기자분께서 그러셨습니다. 왜 자꾸 네거티브 하느냐, 뭔가 좀 긍정적인 게 없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희라고 왜 국가를 앞으로 어떻게 끌어가겠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국가가 노란에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끌어가겠다 하는 게 왜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되게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촛불에 더 집중할 때 현재의 전국상이 촛불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좀 이완된 감은 있지만 여전히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에 대한 후보와 캠프 진영의 의미가 반영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좀 진정이 되고 이게 이제 진실로 안정이 되어진다라는 느껴지는 순간 저희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적폐를 청산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정책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분 좋게 상쾌하게 아마 후보께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만 제 질문이 한번 네, 감사합니다. 정리상 한 말씀드리면 이 정책 비용부지인들은 조만간 구성이나 이런 발표 한번 하시겠죠? 한번 하시게 될 거고요. 봐주시고 정책 준비의 세미나이나 뭐 이런 거는 제가 자부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신원을 밝힐 수 없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사실. 그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공개하지 말아야 될 그런 요구를 조건으로 그냥 도와만 주시는 분들이 이거는 숫자들도 많고 그래서 공약의 세밀함이나 실현성 이런 것들은 뭐 차의 추종을 필요하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우리 표현의 방식이 좀 그래서 그렇지 미래 전략에 관한 얘기도 다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서를 좀 바꾸는 바람에 또 강조점을 과거 청산에 좀 많이 집중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촛불혁명이 지나가면 그야말로 다시 정상적으로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 꼭 드리면 국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신들이 대표하는 정당이 어떤 후보를 내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 듣고 만져보고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누구는 백화점, 쇼윈도우 가장 좋은 포장된 상태로 전시되어 있고 누구는 저기 뒤에 물건 창고에 갇혀 있으면서 그야말로
지라시라고 하나요? 그런데 사진 하나 찍혀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국민들이 실제로 구매를 결정해야 될 단계가 다가오고 또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 우리가 팔아야 될 또 국민들이 선택할 대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눈앞에 제시하고 판단하고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선거운동 다른 건 다 하면서 다른 건 다 하고 정책 발표도 하고 하는 토론은 안 된다. 그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리고 이게 또 다른 깜깜이 선거를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이 깜깜이 선거 제가 뭐 더 낫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깜깜이 선거에 관해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많은 빠른 시간 내에 그냥 원고지 써와서 읽는 이런 토론이 아니라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불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는 사람인지, 한 국가를 운명을 결정할 사람이 누군가를 가리는데 미리 질문 써주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상황일지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저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오해해가지고 누군 그랬다고 하지 말아주시고, 그래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셔야 된다. 그런 의무다. 라는 말씀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 밤 내일이라도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안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불러서 토청 토론회도 좀 열어주시고,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오는 사람만 가지고도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원래 옛날에는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국민들의 선택할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사진 보긴 하는데 이거 보시나죠?